혹시 그 발굴할 때 약간 팁이 있나요? 운빨이에요. 네,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과학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와 같은 출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생소합니다. 과학 여행, 이 과학 여행이란 걸로 어떤 과학적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벌써부터 되게 흥미진진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먼저 지질학 전공자이시며 노원천문우주과학관 관장님이신 백두성님 나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백두성이라고 합니다. 지질학 중에서도 화석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저희 과학수다에 이렇게 또 관장님이 나와주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학을 전공하시고요. 네. 대전에 과학 카페 쿠아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정현님, 안녕하세요.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현입니다. 저는 전공은 기계공학하고 창업학 전공했고요. 그리고 과학은 취미생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취미생활이 좋아서 좀 더 배워보고 싶어서 과학 컨셉으로 이제 과학 카페를 이제 지금 그 인테리어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두 분 다 과학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여행을 다녀오셨는지 일단 정현님께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소호주에 이제 우주생물학 탐사를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고비 사막에 이제 공룡 발굴하러 이제 갔었고, 자질구레하게는 국내에서 그런 지질 관련된 좀 유명한 사이트라든지 이런 그런 데는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그 고비 사막 거기가 혹시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고비 사막은 네. 이 몽골하고 중국 요 사이에 이제 얼음에 걸쳐 있는 사막지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네네. 여기 자막 나가죠? 저희 요 멋진 또 부분. 편집팀께서 또 이렇게 또 여기 명확하게 몽골 말씀해 주시면. 있고 중국 있고 요 사이 언음에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러면 저희 백두성 관장님께서도 몽골로 혹시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같이 네, 저도 같은 프로그램인데 시기는 다른 때 네. 고비 그 공룡 탐사를 갔다 왔었고요. 네네. 그 고비 사막이라는 게 이제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있는 사막 지역인데 네네. 거기서 아주 많은 공룡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공룡 발굴을 하러 해마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을 같은 거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네. 프로그램 이름은 고비 다이너서 서포터즈 GDS라고 약자로 맞습니다. 불리는데요. 네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지질학 연구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소인데 네네. 거기에 있는 이제 연구팀들이 공룡 발굴을 하러 갈 때 네네. 연구자만 가면 사막에서 그 넓은 데에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비전공자들도 많이 가서 각각 자기 구역을 나눠서 네네. 그 조사를 하고 발견되면 그걸 연구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서포터즈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일반 비전공자들이 과학자들과 함께 이런 탐사, 네. 서포터 일을 한다는 게 그럼 혹시 비전공자들이 같이 가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공룡이라는 게 네. 어릴 때부터 누구나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연구자는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제가 일하는 천문우주과학관도 그렇고 천문학과 고생물학이 아마추어인 사람들도 그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혜성 같은 천체들은 천문학 연구자들보다는 네. 아마추어 아마추어. 관측가들이 더 많이 네, 그렇죠. 발견하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화석도 일단은 눈에 띄면 먼저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새로운 화석 발굴에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러기도 네. 하고 아마 지질련에서는 그 대민 홍보 차원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대민 그런 홍보 차원? 비전공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네. 그런 경험을 주고 어떤 새로운 영감을 받게 하고 또 그런 고생물 탐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경험해보고 그게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좀 녹여질 수 있잖아요.
약간 들으면서 저는 저희가 요새 그 뉴스 보면은 시청자 제보란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일반 그렇죠,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참여할 수 수 있도록 있게끔. 열려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리네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학생들에게는 해마다 예산에 따라 음. 달라지지만 참가비를 받을 때 할인을 해주는 그 식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코로나 지금 때문에 그 연구자들만 네. 지금 아, 현재 지금 몽골에 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굳이 이거를 하는데 몽골로 떠나는 이유가 있나요?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도. 공룡을 처음 발견한 유럽 쪽에서라면 자기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룡들을 발견했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점점 가기 힘든 데로 갈수록 지금껏 발견되지 않은 새 공룡을 만나기 쉬워요. 아 네. 그 말은 신종을 내가 발견한다는 뜻이고 네네. 그러면 그 공룡에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보통 그럼 이름을 붙이면은 어떻게 붙이나요 그러면? 뭐 지역을 그렇죠. 지명을 하기도 하고 나오고. 발견자 뭐 두손 케라톱스 뭐 이런 아. 식으로. 두손 케라톱스. 그렇죠. 아니면 그 공룡의 특징을 따서 네. 케라톱스란 말은 뿔공룡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뿔공룡. 네, 그러니까 제가 뿔이 나면 두성 케라톱스가 되는 그렇죠. 거죠. 관장님 화나시면은 케라톱스가 되겠네요. 방금 제가 뿔나게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케라톱스 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 정하는 건 연구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포인트로 네.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심지어 공룡 이름 중에는 대학 이름 붙인 것도 있어요. 어떤 이름? 우리나라에서 붙인 건데 네. 아, 부경고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부경은 부산. 오, 네.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연구자가 붙인 오. 이름이라서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신 것 같아요. 와, 그럼 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을 얘기하나요? 사우루스는 사우루스. 도마뱀이란 뜻이에요. 도마뱀. 오. 디노사우루스는 네. 무서운 도마뱀, 도마뱀, 네. 공룡인 거죠. 관장님 공룡 하니까 바로 이해가 딱 됐습니다. 네, 무서운 공룡 도마뱀. 그럼 혹시 우리 정혜님께서 네. 그 몽골 가셨을 때 혹시 발견하신 그런 화석이라던가 그런 게 또 있으실까요? 예, 저는 수강류였던 것 같고요. 수강류? 예, 수강류. 한번 수강류에 대해서. 육식공룡이란 뜻이에요. 아, 이거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맹수할 때 숫자니까 네, 네. 아, 맹수할 때 수강류. 뿔각자 써서 네. 다리 각자를 다리 각자 쓰는 쓰나요? 건데 아, 그래서 아는 척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각이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각을 좀 재봤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옷 등 뒤에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한번 그려져 보여주시죠.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네, 있는데요. 카메라님 한번 당겨주시겠어요? 수강류. 네. 이런 육식공룡을 수강류라고 불러요. 수강류. 네. 그럼 그걸 발견하시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발견하셨다고. 그거는 네. 뭐 다른 거 하나 발견한 거는 그 팔쪽 일부였고요. 그때 수강류를 발견한 거는 이제 대퇴부 허리 밑으로 다 발굴했습니다. 허리 위쪽은 발굴이 안 돼서. 그럼 궁금한 게 저희가 발굴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발굴 이렇게 막 이렇게 먼지 이렇게 털어서 보는 건지. 그런 과학 탐사는 이제 2인 1조로 항상 이제 네. 움직이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환경에 노출되니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땅만 보고 이렇게 걷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돌 같지 않은 뭔가 뼈 같은 게 보이면 무조건 일단 훑어봅니다. 그리고 돌이면 네. 다시 네. 돌아가고 네네. 또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뼈 같은 뼈 조각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한번 팠을 때 뭔가 더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러서 이제 아. 곡괭이질하고 뭐 붓질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혹시 그 발굴할 때 약간 팁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요쯤에 뼈가 있겠다 이런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운빨이에요. 야, 예, 역시 네, 인생은 운이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운이고요. 네.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기초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매년 가는 사이트의 경우에라면 이 지역에서 미리 지층을 공룡이 좀 발견된 게 있다라고 하면 네. 그 공룡 발견지 주변을 보거나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거나 하면 발견될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굴에 이제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굴러다니는 화석은 취급하지 않아요. 박혀 있는. 땅에 박혀 있는 것이 네. 그 위치에 있는 게 증명된 거이지. 오늘 제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몽골에 가서 발굴을 하다가 이걸 거기에 놓고 오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발견한 다음에 이거는 몽골에서 나온 화석이야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게 땅에 박혀 있는 노두라고 부르는
땅에 그 박혀 있는 화석을 발굴해야 그걸 학술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엄청난 뼈를 그냥 넘어가시기 너무 아까워서 이 뼈를 네. 조금 잘 카메라에 담아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보시는 이빨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인데요. 육식공룡, 수강류공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육식공룡 이빨의 특징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톱날 같은 것들이 한 줄로 쭉 나와 있어요. 스테이크 칼처럼 고기를 썰 때 잘 썰리기 위해서 발달한 그런 모양이어서 이런 걸 보면 육식공룡의 이빨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크해서 스테이크 썰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촉감이. 네, 날카롭다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아 이래서 이 공룡들이 고기를 잘게 씹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런 거는 과학수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과학관을 가거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그 공룡이나 화석에 대한 강연들을 나가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일부러 들고 가는 게 이론으로 알고 화면으로 보는 것들과 실제로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아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네, 그렇죠.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여서 냄새도 가급적이면 돌냄새가 나게 돼 있겠죠. 네. 네. 예,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진짜로 저희가 유튜브로 많이 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면은 그 그럼요. 크기나 그런 것들이 주는 위압감이라든가 그런 그 감정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 이빨을 보시고 또 저희 방청객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과학관, 노원 쪽에 가시는 분들은 노원 우주 전문 과학관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눠봤을 때 뭐 샤크베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서호주 주에 이제 퍼스라는 데가 주도인데요. 네네. 거기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있는 게 샤크베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 지질학적으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화석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건 그 지구 생명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생물 중에 하나인 네네.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구에 최초로 산소를 공급한 생물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수십억 년 전에 그러고 끝났으면 그냥 화석일 텐데 지금도 산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직접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뭐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성지에 가까운 또 그런 곳이에요? 고생물학이라는 게 생명의 진화를 공부하는 것인데 네네. 그중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살았고 살아 지금도 있으니까. 살고 있는 곳이니까 저도 이제 지질학 공부할 때 1학년 1학기 때 제일 먼저 배운 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이제 그때는 사진으로만 보고 있다가 그걸 실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탐사였었죠. 고등학교 네. 지구과학 책의 표지 첫 페이지 항상 열면 나오는 시커먼 막 이렇게 바다에 시커먼 돌덩이 같은 네네. 그 사진입니다. 뒤에 IT, 라이트가 붙으면 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강암, 그라니트 이렇게 뒤에 끝나는데 앞에 스트로라는 말은 스트라타, 켜켜이 쌓인 층을 말해요. 네네. 그래서 켜켜이 쌓인 돌이란 뜻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네. 혹시 그 서호주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네, 같이 갔었어요. 그 모든 다 코스를 같이 다니셨던. 네네네. 그 서호주 탐사 프로그램을 저희가 2013년에 제가 예전에 일하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만들었었고요. 네, 처음 그래서- 만드셨.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이셨고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네. 운전하고 가이드하고 뭐 이런 거 했던 네. 험한 일이 나시고. 네,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처음 우리가 만났죠. 그렇죠. 그럼 그때 가셨을 때 우리 또 정희님께서 서호주에서 좀 좋았던 그런 장소라든가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나사 연구진들이 실제 이제 그 필드 트립을 하는 코스대로 거의 좀 많이 따라갔었어요. 가장 화성과 유사한 그 환경이 네네. 서호주 지역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사 연구진들이 이제 그렇게 스트라토라이트도 보고 또 그 해당 지역에 가서 그 지층들이 이제 화성과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호주 쪽이 이제 철강 성분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 땅이 붉습니다. 화성도 붉은 네네, 이유가 네네. 철 성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포스코에서 수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철강이
이제 소우주 쪽에서 실제 아 수입하고. 그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지금 네. 갖고 있는 이런 쇳덩이들이 다 이게 다 주변들은 소우주에서. 네네네. 오. 백금인가요? 네, 백금입니다. 네. 그 아까 함께 물어봐야겠네. 스트로마톨라이트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거하고 철광석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초기 원시지구의 바닷속에는 용존철이 많이 녹아 있었어요. 용전철이 그러니까 뭔가요? 철 성분이 네. 이온 상태로 네네. 바닷물 속에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드는 게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이름의 박테리아인데 네. 그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니까 그 산소가 결과 산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철과 반응을 해서 산화가 산화철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산화철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 지금 말씀하신 호주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사막의 그 돌들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호주에서는 그 돌을 떼어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곳인 거죠. 그 덕분에 퍼스 시민들은 시내 버스는 다 무료로 이용할 수 무료로 있어요.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철광석 그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들어오고 네, 포스코 그쪽에서 많이 관련된 것들이 생산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하면은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네. 기왕이면 조금 더 그 공부를 하자면 그 말씀드린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어서 물 속에서 산화철들을 다 침전시키고 난 이후에 물 속에 산소가 자꾸 생기니까 그 산소들이 그 당시 물 속에 살던 원시 생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산소가 산소와 되면은- 어떤 물질이 네. 반응하는 걸 산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산화라는 게 불타는 거니까 네. 피부에 닿으면 해롭잖아요. 따갑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시 생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껍질이 생긴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해요. 네. 삼엽충 같은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덕분일 수도 있겠죠. 단단한 껍질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방어 기제가 진화하는. 생긴 거고 아. 이제 자기를 방어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냐면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걸 우리는 산소를 이용하죠. 네.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전에는 산소가 없었으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자꾸 생기고 나니까 내 몸을 방어한 이후엔 그걸 먹어서 에너지를 에너지로 활용할 얻는데 수 쓰기 시작했죠. 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이제 캄브리아계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네네. 많은 생명체들이 확 그 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음. 거기에 더해서 그 산소가 공기를 채우고 올라가서 띠를 만든 게 오존층이잖아요. 오, 네네. 그죠? 근데 그 오존층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지구에 다 그대로 닿았던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오존층이 막아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생명체들은 육지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기원이 바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왜 바다인지를 바다였냐면 잘 모르죠. 저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자외선이 바닷속 깊이까지는 뚫고까지 못 못하니까 들어가니까. 네. 바다에선 살아남았는데 육지에선 생길 수 있다가도 다 죽었겠죠? 그런데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오존층이 오존층 막아주니까 때문에 막아주니까. 그때부터 생명체들은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일이 종의 진화로까지 이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심지어 이거는 공진화라고 부르는데 생명체가 다른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철광석 같은 지층을 만드는 지구 무생물계도 변화시켰잖아요. 네네. 이렇게 생물계와 무생물계가 상호작용을 하는 걸 공진화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시작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볼 수 있죠. 와, 이거는 저희가 이 과학수다 저희 편 말고 여행 편 말고 따로 빼서 해도 될 만큼 되게 방대하고 재미난 네. 주제로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인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거침없이 하셔도 됩니다. 네. 거침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아까 이제 뭐 그 저희 하셨던 질문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예, 예. 이제 소호주 지역에 이제 그 나사 연구진들이 그렇게 네. 필드 트립도 트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음. 나사 연구진들이 항상 그 필드 트립을 오면 묵는. 네네. 근데 철판떼기 그냥 판자촌 같은 양철로 된. 정말 그냥 트레이너 박스처럼. 네, 그냥 네. 그냥 양철로 된 그냥 비만 피할 수 있을 음. 정도의 그런 하우스나 뭐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도 같이 1박 몇 박 묵으면서 거기서 요리도 하고 네네. 뭐 이제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저는 다 그 해져서 없어지고 스프링만 남아 있는 침대 스프링. 그 홀이 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아주.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어쨌든 아, 좋습니다. 그 네. 녹서인 산화된 네. 그 스프링이 있는 그 스프링만 남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겠고요. 네. 혹시 등에 쇠도가 안 오르셨나요? 저 충분히 이렇게 뒤에 바르고 거기서 이제 나사 연구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자고 또 다음 날 이제 또
과학 실험을 하러 갔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상상도 했었고요. 또 그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는 불 피우면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너무 좋다. 예. 네, 또 좀 재미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과학자들도 오셨지만 네. 전혀 다른 그 책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디자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갔던 분들끼리 서로 불 피워놓고 이제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또 은하수 보면서 이제 은하수. 네. 너무 좋죠. 그때 네. 은하수를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은하수를 봤었고요. 네. 실물로 이렇게 딱 눈으로 그냥 볼 수 있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조금 높은 언덕배기 같은데 살짝 올라가서 양팔을 딱 벌리고 딱 누워 있으면 내 눈에 카메라 잡히죠. 내 눈에 이렇게 이렇게가 다 우주인 거예요.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와, 너무 좋다. 그리고 마치 네. 내가 우주 속을 유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주기더라고요. 약간 은하수가 제가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한 아, 개거든요. 그래요? 이게 꼭 호주에서만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그 불빛만 없으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아. 광해가 없으면 다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고르기 제일 좋은 건 천문대가 있는 곳에 가세요. 천문대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거기 주차장만 가도 네네. 은하수는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편하게 어디든 그 지역에 있는 천문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호주에서 은하수를 본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반구에서는 지구 자체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봐야 되는 게 은하수인데 네. 지구 자체가 가려져서 일부밖에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에서 보신 은하수는 이 정도 돼 있는 은하수가 쭉 이동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 은하의 중심을 직접 볼 수 있거든요. 끝까지. 그 말은 지평선의 끝에서 끝까지 전부 다 은하수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럼 지금 거의 손동작이 180도 정도. 180도 다를.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은하수를 본다라는 건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은하수를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 이제 각별한 거라서 별 보려는 사람들은 특히나 은하수를 보려는 사람들은 남반구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약간 진짜 이 별을 본다거나 그런 게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베이스 캠프에서 불 피워놓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이제 네. 아이들하고 꼭 가보고 다시 가보고 싶어요. 음. 아이한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아이한테 큰 평생 잊지 못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더군다나 저는 그 은하수도 버킷리스트지만은 좀 다른 건데 오로라도 좀 오. 보고 싶은데 네, 네. 혹시 서호주에서도 오로라가 볼 수가 있나요? 서호주는 아니지만 아니죠. 네. 호주에서도 보실 수는 볼수 있어요. 있어요. 오로라는 그 한자로 쓰면 극광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빛이어서 네네. 북극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남극에서도 볼 수 있어서 남극에 가까운 호주에서도 일부 지역만 예, 볼수 타즈마니아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그 충분히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볼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는 뭐 아이슬란드 쪽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캐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래스카에 가서 오로라를 봤는데 네네. 그런 곳들에 가면 볼 수 있고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로라 원리는 제가 지금 얼마든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네네. 직접 가서 봤을 때 오로라는 본 후 한 5분 정도까지는 언어가 나오지 않고 괴성만 나왔어요. 와 이러면서 짐승 같은 소리만 지르고 있고 다들 와 다들 진짜 진부한 표현인데 네. 과학자로서의 저는 오로라를 보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그 경험하고 설명하기와 말 그대로 자연의 경이를 겪어보고 네네. 그거의 어떤지를 느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본 이후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로라는 꼭 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죠. 오로라를 보기 제일 좋은 곳은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라는 곳이거든요. 네네. 거기는 며칠만 묵으면 오로라를 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높다 그러더라고요. 오로라를 보려면 지구에서 계속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이제 오로라의 원인이 결국 태양 흑점 폭발이니까 그게 있을 때 그 결과가 지구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날씨가 개면 볼 수 있으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여서 그것들을 이어서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네네.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미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내년
내는 아마 미국 말고 서호주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예, 와이프한테 한번 잘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싫어하실 겁니다. 아니, 어떤 것 때문에 싫어하는지. 네. 일단 왜냐하면 할 이동 때는 거리가 하루에 500km씩 막 이동해야 돼요. 차를 타고요? 네. 그것도 오프로드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화장실도 없고요. 네. 물론 뭐 소호주는 뭐 40도씩 막 이렇게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지만 드라이해서 뭐 좀 쾌적한 따뜻함, 뜨거움 뭐 네. 그런 정도긴 한데 어쨌든 뭐 저는 괜찮은데 호캉스 지금 가시기를 경험자의 말을 더 잘 새겨 들으라는 거 네, 아, 네네네. 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정현님은 그 모닥불을 피우고 하는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경험했던 서우주나 사막에서의 탐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네. 그 도심까지 도착해서 그 근처까지만 통화가 되고요. 와이파이 정도가 아니라 전화 자체가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500km를 달리는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우리가 흔히 늘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네네. 그런 환경으로의 한 열흘간의 그 프로그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과 도심에서 찌들어 있던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다 놔버리고 네.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학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여행에 대해 생각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과학 여행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실제 현장에서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거기 가면 또 새로운 사실과 그렇죠. 또 새로운 진실과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다시 연계가 되면서 좀 더 결국에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방금 전에 얘기하시다가 영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저도 영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음악과 이런 과학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네. 그쪽 갔다 오시면서 영감을 받으셨던 게 있으셨나요? 혹시? 그 스트루트 라이트에서 이제 산소가 기포가 올라오는 실제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제 광합성이 되니까 오, 거기서 기포가 올라오면 산소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겠다. 지금도. 네. 그게 저는 너무나 큰 영감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얘가 35억 년 전의 생명체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구에서 복사돼서 살아와서 산소를 내뿜고 있구나. 그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네네. 너무 그게 벅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영감,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으셨던 영감과 이 영적 에너지가 엄청 많으실 건데 혹시 한국 오셨어요? 네. 그 에너지를 혹시 풀어낸 곳이 있나요? 풀어내. 그 영감을 뭐 이제 뭐 가족들한테 풀어라 이제. 한테 온다고요? 이제 과학 카페에서 풀어내시겠죠. 이제 과학 카페에도 네. 풀어낼 거고 뭐 사실 그때 받았던 영감이 네네. 제가 하는 뭐 저는 이제 창업 컨설팅이나 기술 사업화 쪽을 일을 하는데 그때 받았던 영감이 내가 하는 일에 업에 굉장히 많은 적용들이 돼요. 그렇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뭐 맨날 뭐 한 달 지나면 월급 탁 들어와야지 막 짜증 내다가도 월급 탁 들어오면 웃잖아요. 빵긋. 예, 방긋 웃고 이제 잠깐 웃었다가 다시 이제 슬퍼지고. 슬퍼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우리 한 달치의 그 약 맞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에서 10년 정도의 약을 맞는다,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한번 갔다 왔던 게 저는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그 만족감을 주는 그거였네요. 네네네. 큰 에너지를 줍니다, 정서적으로. 사실 과학여행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네. 과학적인 사이트를 가기도 하지만 과학자와 함께 가기도 하고요. 이런 여행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행은 갈 만한 데는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미 뭐 네, 전문가들이네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관광형 여행은 다 가본 사람인데 네네. 별로 그거에는 재미없는 이제 지친 거지. 재미없는. 여행 고인물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껏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거의 여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쉬는 시간이 잠깐 생겼을 때 네.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미술 도구들을 잔뜩 갖고 꺼내놓고는 왔더라고요. 각자가 저도 열심히 스케치북에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던지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걸 가지고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떠나서
자신의 느낌을 그림으로 펴내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이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는 것, 그게 아주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학 여행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란 게 아까 정님 때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네. 계속 탐구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과학의 한 제일 중요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곳을 가다 보면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자꾸 사람들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진실에 대해서 거기서 오는 그 쾌락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만족감이. 네네네.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새로 깨닫게 되고 잘못 알았던 사실들을 다시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진짜 네. 크다고 생각이 그리고 들거든요. 또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요. 네.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소주를 갔다가 오니까 그러면 다른 게 더 궁금한 것들, 질문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찾아보고 갔다 와서 그때 이런 거 좀 더 알고 봤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그래, 이런 아쉬움도 있고, 네. 그럼 다음에 가면 이걸 좀 더 봐야지.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과학 여행 갔다 오면 굉장히 좀 많은 에너지 뭐 이런 것, 영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질문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찾아가는 재미,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요독을 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행이라는 건 가기 전 단계의 여행이 있고 네네. 여행을 간 시간 동안의 시간 여행이 때문에 있고 끝나고 난 여행이 후에 끝난 후의 여행이 또 있어서요. 네, 3단계 여행 방법. 네. 실제로 호주 탐사 갈 때는 이제 가서 뭘 볼지에 대해서의 강의도 미리, 하고 또 가서 주의사항들, 뭐 지도 보는 법이라든지 네네. 지질 망치 사용하는 법 같은 것들을 그 프로그램으로 알려드리기도 했었고, 갔다 온 후에도 뭐 1, 2년에 한 번씩은 지금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질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딜 가서 강의를 하건 AS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그래서 정현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탐사 갔다 오면 그런 새로 생긴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저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죠. 아무래도 관장님께서 이런 일을 또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새로운 질문들이 오히려 관장님을 더 많이 호기심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일 때문이라도 억지로 항상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과학 문화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은 게, 이 과학수다를 보시는 여러 방청객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상당히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걸 관심가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학 여행을 만약 한다, 이 보시는 분들, 저희가 주제가 여행이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두 분께서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두성님께서 먼저 한번. 과학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과학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가보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사전 학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사전 학습.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 있듯이 맞아요. 모르고 가면 그냥 이거 시커먼 돌멩이네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저기에 있는 톱날의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보면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먼저 학습하고 가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하나 더 붙이자면 기록을 잘 남기라는 거예요. 기록. 네. 그래서 뭐 보통은 사진으로 많이 찍지만 네. 더 좋은 건 간단하게라도 스케치를 해온다면 그건 더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록들을 남겨서 나중에 다시 더 되돌아볼 수 있게 준비하시면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약간 사전 학습, 그리고 기록을 잘하면은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준다. 이 과학 여행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정현님께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태도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뭘가 사전에 뭐 이렇게 뭐 준비해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관점, 어떤 태도로 이제 여행을 떠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이제
내가 얻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실제로 이제 좀 열려 있는 어떤 이제 뭐 그런 태도, 마인드, 오픈 마인드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른들한테는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호기심 같은 것들이 네, 제일 중요한 잘 거죠. 네. 장착돼 있으면 좋겠죠. 예. 좋습니다. 뭔가 이외 저희 정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네.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근데 거기에 과학이 붙었다면은 내가 과학적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태도, 내가 뭘 볼 것이냐, 혹은 어떤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냐, 네네네. 이런 것들과 호기심 어린 눈. 저도 사실 이거 얘기해 주실 때 그냥 감문 돌동이었는데 톱ner 얘기하자마자 이거는 고기에 썬다. 바로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광역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저희 정현님께서 대전에 과학 카페 쿠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에서 홍보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네. 저도 과학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학 카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저희 방청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아는 이제 Question Unveil the Answer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 어쨌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재미난 걸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하게 이제 카페를 가면 뭐 이런 식음료 같은 걸 마시고 먹고 뭐 하잖아요. 디저트도. 그래서 막 먹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공간을 의미로 이제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 공간은 식음료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서도 뭐 커피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 네,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했던 일상생활에서 접했던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식음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과학 관련된 행사라든지 강연이나 세미나 뭐 실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이제 행사로 이제 하겠죠, 그 공간에서.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색다른 관점, 그런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에 오면 좀 뭔가 좀 호기심이 더 이렇게 촉발될 수 있을 만한 네네. 이런 요소들을 공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음료에서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 문을 열 때도 열고 들어갈 때도 뭔가 이렇게 그런 호기심들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미난 호기심을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좀 증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약간 과학적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름이- 어느 지역인지도 소개해 네.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대전, 신성동. 네, 주소 나가야 돼요. 네, 주소는 제가 밑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신성동에 있고요. 네. 그 이제 대덕 특구라는 이제 네, 연구단지. 연구단지 네. 안에 있습니다. 과학 카페 네. 쿠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 끝나가기도 하고 이제 곧 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방문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리어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에 가는 걸로 하고 우리 10월 이후로 오시면 10월 이후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 관장님께서도 만약에 앞으로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정도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이 과학 여행을뿐만 아니어도 어떤 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시고 계실 건지. 네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에서의 임기가 9월 7일로 끝나니까 눈물 좀. 며칠 남아 있지 않아요. 눈물.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면 되는 문제이니까 네.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시니까 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볼 그 시기에 와 있긴 하고요. 네네. 이제 제가 공룡 얘기를 했듯이 화석에 대한 얘기를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천문학이나 고생물학이 아마추어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특히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호기심이 있으면
유심히 보면 이런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면 훨씬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 발견하고 신기하니까 내가 집어가면 안 되는 게,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매장 문화재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발견되는 도자기랑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재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유산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만, 그래서 발견하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시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이게 발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 폐기해도 되는 건지 지역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념을 하시고, 내가 발견한 게 아주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네네. 무언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항상 유심히 퇴적암 지층을 확인해 보시면 어쩌면 새로운 발견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새로운 그 화석의 종명에 네네. 누군가의 이름이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뭔가 욕심이 나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땅만 보면서 오늘 막 이렇게 네. 막 캐러 가시는 거 네,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복장 갈아입고 네, 그런 욕심이 나릅니다. 그러면은 저희 질문 한번 이제 마지막 받으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의 질문을 한번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와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현식입니다. 과학 영역 많이 다녀보신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국내에서 하루 만에 빨리 최대한 많은 과학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추천을 좀 받고 싶어요. 글쎄요, 뭐 주제에 따라 워낙 다르니까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곳은 한탄강 쪽에 지질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쪽에 이제 뭐 전국 선사 박물관도 있고 해서 그쪽을 한번 가시면 뭐 그런 지질 관련된 쪽은 꽤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도 그 코스대로 이렇게 쭉 가서 보니까 현장에 가서 일일이 가서 그 사이트에 내려가 가지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 용암이 펼쳐지고 또 밑에 용암 밑에 이제 퇴적층이 있던 것들도 보니까 그게 무슨 무슨 층 이름이 있던데 논문에.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맞게끔 그냥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전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열린 마음으로 일단 가고 또 다시 뭐 모자란 게 있으면 내가 또 다시 가고 또 공부하고 다 가고 뭐 일단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반복해서 가시면 첫 번째 우리가 가서 받았던 뭐 인상, 지식, 뭐 영감 이거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걸 가더라도 또 색다른 게 느껴져요. 색다른 게 보이고 그래서 반복해서 가시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일단 가서 한번 살펴보고 내 호기심을 잘 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역별로 잘 모아놓은 걸 우리는 과학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 가까이에 있는 과학관을 가보시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곳이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현님 계시는 대전 대덕특구 같은 곳은 많은 연구소들이 모여 있는데 박물관. 연구소들은 홍보를 위해서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홍보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고비사막 탐사하는 프로그램도 대전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박물관이 기획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구에 있는 출연연구소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보는 것도 또 한 가지이고요. 지질여행 갈 때 제일 멀고도 빠른 곳은 제주도예요. 너무 좋죠. 짧은 시간에 이제 한탄강에도 있지만 제주에 있는 많은 용암 지형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화석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몰아볼 수 있는 건 오히려 가장 멀지만 비행기로 가면 제일 빠른 제주도에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ESC 과학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건 어른이 실험실 탐험이라는 실험실에 직접 성인 참가자들이 가서 실험을 같이 해보고 뭐 수업도 듣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확장판의 야외 버전으로 별 보고 돌 보고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네요. 낮에는 지질 여행을 하고 밤에는 천체 관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22일, 23일의 날짜는 정해져 있고 태백 지역에 가서 거기가 진짜 그 불빛이 별로 없으니까 별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생대 지층과 삼엽충 같은 화석들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안내를 받으실 기회가 있으면 보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ESC에 가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SC랑 과학관 대전 간 김에 쿠아까지. 아, that's right.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뭐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용진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전공이 이제 지질 자원 관련해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화석 그 탐사할 때 일반 도로하고 화석하고 어떤 점은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화석이라는 건 생물의 유해가 남은 것이니까 이게 어떤 생물의 어떤 부분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상이 중요해요. 저는 그걸 과학적 상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이빨일 거야, 혹은 발톱일 수도 있지 않아? 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룡 이빨은 이렇게 생겼지만 비슷하게 생긴 공룡 발톱에는 가운데에 그 신경이 들어가 있는 홈이 있어요. 그 안에 차 있었지만 이제 화석이 됐으니까 연질부, 말랑말랑한 부분 다 사라져서 홈만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생물의 분류가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해야, 그래서 이게 그거의 일부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동물, 식물, 동물 중에서도 뭐 척추, 무척추 같은 식의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의 학습은 좀 해두셔야 되는 거이고, 일단은 궁금하면 가져오세요. 그리고 물으면 되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착 보면 이게 일반 도락은 좀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두 분과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행이란 주제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 여행.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여행에서 제가 배운 게 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미리 학습도 해야 되지, 기록도 해야 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받아들일 나의 마음가짐, 태도가 있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보시는 분들도 그걸 한번 꼭 유념하셔가지고 모든 일들 한번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목 그대로 과학 수다라는 말에 딱 맞게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 정현님도 만나고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딱히 뭐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수영님한테 곱수록 해가지고 여성 출연진이 좀 있었으면은 네. 좀 더 적극 한번 반영을 할 수 있었을 것 네. 같은데, 하여튼 뭐 저는 감초 역할이라 이런 쓸데없는 멘트로 하면서 재미나게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백 박사님 또 백 관장님 또 이렇게 또 재미난 또 컨텐츠 이야기 또 해주셔서 또 오늘도 좀 재미있었고요. 또 사회자님 생각보다 잘생기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줘야. 네, 좋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이 여행이란 거 주제로 진짜 너무 많은 호기심과 이런 것들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과학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학수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께 진정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